근데 이게 이제 일단은 발표로는 2027년에 착공하고 30년에 입주라는 계획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 계획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서로 기다리니까 지금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팽팽한 눈치 작전이네요.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는요, 지는 순간 돈이 나가요. 그 많은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이 마치 달콤한 유혹을 기다리면 니들 살 수 있어. 절대 못 삽니다. 저는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난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화난다니까. 무주택자들한테 그 직무유기요. 자, 11월 27일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가 있었죠? 이에 대한 설명을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선도지구의 개념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의부터 해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저는 야구를 예를 들면 우리가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가 있잖아요. 네. 첫 경기에 1번 타자가 살아나가느냐 살아나가지 않느냐가 그 경기의 성패를 주도하는데 우리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허용 연한은 30년이 됐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30년이 지나도 쉽진 않거든요.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보법에 따르면 구역 지정도 해야 되죠. 추진위도 만들어야죠. 조합 설립해야죠. 사업시행 계획 받아야죠. 건축심의도 받아야지. 관리처분 받아야지. 그 수많은 단계를 풀어나가려면 사실 엄두가 안 나는데 일기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일기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5개의 일기신도시가 있는데 일기신도시가 92년, 93년 정도에 이제 개발이 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손에 손잡고 88 올림픽 할 때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든요. 그때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막 성장을 해서 결혼하고 자녀 출산하고 직장 구하고 인구가 폭발하던 시대, 양이 폭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절대적인 주택의 양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공급망을 늘리고 또 규제도 했어요. 공급량만 늘리는 건 아니고 그때 규제도 굉장히 무서운 규제. 지금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2년 보유, 규제지역은 2년 거주, 2년 거주, 2년 보유면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3년 거주, 5년 보유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무서운 규제를 하면서 200만 원 물량을 쏟아내는데 그 중심이 이제 1, 2기 신도시입니다. 수도권 주변 지역에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역할 이름은 이제 도준이. 도준이가 이제 성장하는 돈을 버는 배경이 분당이잖아요. 할아버지 저 시골에 땅 좀 사주세요. 그 시골 땅이 분당입니다. 분당 땅을 샀는데 일기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폭등하면서 이제 도준이가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이제 재벌이 되는 거잖아요. 일기 신도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돈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수용을 하거든요. 국가에서 공시가격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도준이처럼 그렇게 돈을 못 버는데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일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만들 때만 하더라도 신도시가 노후화된다는 건 우리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이게 주차장도 부족하고 서울의 공급 물량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쟤를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정비 사업을 해야겠다는데 기존 도정법으로 하려니까 이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패스트 트랙으로 지자체나 정부가 도와줘서 컨설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줘서 빨리 할 수 있게 안전진단, 가장 초기 단계가 안전진단이거든요. 안전진단이 얼마나 튼튼하냐? 나 이거 정말 부셔도 돼? 너 멀쩡한데 왜 재건축을 하는 거야?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안전진단인데 일기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이 필요 없습니다. 안전진단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닥치고 그냥 해. 닥치고 공격입니다. 그냥 해. 그냥 하는데 그냥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기 신도시가 한 30만 호 정도 개발을 했거든요. 그냥 하라고 하면 저희 단지는 한꺼번에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좀 늦게 하고요. 쟤부터 먼저 나는 단지는 없을 거잖아요. 너도 나도 제가 먼저요 서로 먼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주 수요가 나오죠. 주변에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안 돼.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그 순서를 정하는 게 선도지구입니다. 근데 순서를 야구 같으면 감독이 그러잖아. 불러서 너 이번에 1번 타자, 이종범 너 1번 타자하고 누구 4번 타자하고 하는데 1번 타자라고 하면 옆에 있는 단지가 가만히 있을까요? 왜? 나를 1번 타자 해야지 왜 쟤를 1번 타자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기준을 만듭니다. 점수표를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동의율,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동의를 해주느냐, 또 주차장에 따라서 주차장 기준이 얼마나 또 낮으냐, 결정적으로 기부 체납을 얼마 하면 또 추가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점수화를 하는데 그 결과가 이제 이번에 1번 타자를 정했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36,000호가 선정이 됐거든요. 5개 신도시에 36,000호를 선정했는데 제 생각하고는 좀 살짝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 사심 없이
진짜 점수로 한 것 같아요. 점수로 했는데 이번에 당락을 결정지은 건 기부 체납을 많이 하겠다는 단지한테 가점을 6점을 줬는데 거기서 이제 승패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도시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분당 신도시가 이제 가장 관심이 높아요. 5개 신도시 중에 분당이 제가 생각할 때도 아마 가장 확률이 높다. 사업이 가장 빠를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건축비 있잖아요. 건축비가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3번 하면 건축비 누가 비쌀까요? 분당이 제일 비싸겠죠. 건축비가? 아 똑같죠 건축비는. 건축비는 똑같죠. 땅값을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전체적인 분양가는 분당이 비싼데 그렇죠. 건축비만 본다면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은데 그러면 똑같이 하면 집값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업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비 사업에서 중요한 게 사업성인데 사업성이 뭐냐면 우리가 조합원이에요. 앵커님하고 제가 조합원인데 어떻게 재건축하고 싶어요? 내 돈 적게 내고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단 내 돈은 적게 아니면 안 내면 더 좋고 요게 이제 재건축의 사업성입니다. 안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원래대로 하면 내가 집이 한 채예요. 이걸 멸실하고 부수면 내가 돈 다 내야지. 아니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재건축이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아파트인데 많아질수록 2000세대 지으면 일반 분양이 1000세대가 나오잖아요. 일반 분양을 해서 민간인한테 분양을 하고 남는 돈으로 공사비 충당하게 되면 우리는 돈을 적게 내죠. 2500세대가 되면 더 적게 내겠죠. 네. 3000세대가 되면 일반 분양이 2000세대가 늘어나겠죠.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수록 유리합니다. 두 번째,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수록 유리하겠죠. 네. 우리는 한 30억 해버릴까? 30억에 분양하면 돈이 많이 남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가능한 단지가 어딜까? 일반 분양을 많이 뽑으려면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용적률은 아파트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개포주공 기억나시잖아요. 네네. 5층짜리 네. 땅꼬마 아파트들. 네. 걔들이 이제 지금은 신축 아파트가 됐는데 그 땅꼬마가 용적률이 80%예요. 땅의 80%만큼만 지을 수 있게 해주는데 요즘 보통 한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한 250에서 300% 정도 용적률이 나옵니다. 80%인데 250% 잡으면 몇 배? 한 3배?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3분의 2가 나오는 거죠. 조합원은 3분의 1. 사업성이 좋다? 안 좋다? 좋죠. 근데 아쉽게도 이제 80%짜리 5층짜리 땅꼬마 없잖아요. 일기 신도시 보면 다들 15층짜리 중층 아파트인데 용적률을 보자면 한 180%에서 200% 정도 평균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사업성이 좋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가 안 되겠다. 용적률을 좀 더 줄게. 니들 키 좀 더 키워줄게. 라고 해서 층수도 좀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좀 더 올려주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가 나왔고 그게 분당하고 일산이 상대적으로 평균 용적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분당과 일산이 좀 유리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을 높게 받으면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가 30억 해도 될걸요? 강남의 반포의 새 아파트들 요즘 시세가 40억, 50억, 원베일리는 60억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60억에 거래가 됐는데 50억에 분양해도 될걸요? 근데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 5개 중에 어디가 제일 소득 수준이 높다? 집값이 분당. 비싸다? 분당. 분당은 일반 분양가를 20억을 해도 먹히는 동네. 근데 3본이나 중동에 20억 분양하게 되면 미분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분당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좀 낮은데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해서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분당에 관심을 가지는데 분당이 또 굉장히 커요. 근데 이번에 선정된 단지를 보면 샛별마을이 선정이 됐고요. 양지마을, 시범단지 우선이 선정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점수로 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저보고 선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지역 안배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분당이 지하철역이 수인분당선이 내려오거든요. 야탑역, 또 임해역, 서현역, 수연역, 정자역, 뭐 미금역, 오리역 이렇게 내려오는데 구역별로 북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좀 배정을 했을 것 같은데 역세권 위주로 이게 점수로 하다 보니까 한쪽에 다 몰려버렸어요. 시범단지 쪽에. 시범단지 쪽도 역세권 서현역 주변에 있는 삼성, 한신이 가장 유력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탈락. 다른 단지들이 이제 당첨이 됩니다. 평촌도 마찬가지고 일산도 마찬가지고 기대했던 역세권 단지들은 다 탈락. 평촌 신도시도 꿈마을이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 평촌은 지하철역이 2개가 다닙니다. 범계역이 있고 평촌역이 있는데 범계역 주변에 가장 인기 있는 단지들 목련단지라든지 향촌마을은 다 탈락. 한마디로 그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들은 다 탈락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흥행에서 1번 타자가 잘 나가는 야구 선수 정도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번에 1번 타자가 잘 나가는 선수가 아닌 선수들이 1번 타자로 선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1번 타자가 살아나가야 뭔가 잘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우리가 1번 타자 됐다. 물론 당연히 박수를 쳐줍니다만 최근에 약간 과열 양상? 어제 하루 만에 일부 단지는 호가가 2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른 단지를 계약하려고 하는 분들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거 안 하고 나는 당첨된데 할래, 돈 더 주고 여기 갈래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복잡하네요. 복잡합니다 이게. 계산도 복잡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일단은 발표로는 2027년에 착공하고 30년에 입주라는 계획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 계획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계획이니까요. 자녀분 키우시죠. 예. 학교 들어갔습니까? 이제 1학년이죠. 이제 1학년 들어갔어요. 1학년 학생이 이제 그렇게 엄마 아빠 네 학교 가보니까 열심히 하고 싶네. 열심히 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내 서울대 의대에 바로 가버릴게. 비유가 너무 적절하다. 웃음이 나오죠. 근데 애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열심히 해. 네. 그래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야지. 우리 애가 중학교 안 가고 바로 서울대 의대 간대. 어디 가서 막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2017년에 착공 들어가려면 제가 있는 대로 솔직히 톡 까놓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주해야 돼요. 이주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시작! 이사 가세요! 한꺼번에 쫙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애 지금 고2인데 고3 끝나고 이사 가야 돼요. 아니 나 전세기가 남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한 세대가 아니라 36,000세대가 동시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사 가는 데만 3년이 걸리는데 2027년 착공이면 지금 이사 가라는 얘기인데 지금 뭐 했다? 아직 조합도 안 만들었어요. 조합이라고 한다는 건 사업 주체를 말하는데 보통 우리 아파트를 땅을 사서 짓게 되면 이걸 시행사라고 하잖아요. 이 사업 주체인데 이 아파트 1기 신도시 또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주체는 우리 조합원들. 만약에 앵커님하고 제가 조합원이라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나는 바쁘니까 방송해야 되니까 우리 요즘 앵커님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사업 대신 좀 하세요. 그러면 하겠어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조합을 위한 회사, 조합이 법인이에요. 네. 사실은 회사입니다. 시행을 하기 위한 회사를 만드는 게 조합. 그러면 조합장을 해야겠죠. 네. 회사 CEO 누구 할까요? 김현욱이 하겠대. 그러면 옆에 있는 제가 그러겠죠. 아니 김현욱 부동산도 잘 모르는데 왜 당신이 왜 CEO를 해요? 내가 해야지? 그럼 옆에 있는 분이 그러죠. 니는 뭔데 니가 아니? 왜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물리죠. 그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원들. 그럼 이제부터 진검승부가 시작입니다. 앞서서 선도지구 동의 받았다고 했죠. 그 동의와 이 동의는 또 달라요. 선도지구 지정 동의는 그냥 동의.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해줘. 막 해주는데 이제 조합 설립부터는 정말 중요해요. 왜? CEO가 누구냐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잘 나가는 미국의 엔비디아. 젠슨 황 같은 사람이 CEO 한다면 박수를 쳐줘야죠. 근데 기님만이 엔비디아 CEO를 한다면 누가? 네가 뭔데? 회사 말아먹을 일 있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은 면제니까 이제 구역 지정은 뭐 정부에서 해줄 수는 있죠. 조합 설립해야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하는 데만 3년 정도 걸리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소송 걸려요. 왜 네가 아니? 내가 아니? 절차가 문제 있어 없어? 우여곡절 끝에 조합 설립해요. 조합 설립하면 또 뭐 해야 되나요? 또 건축 심의도 받아야 되죠. 지자체하고 사업 시행 계획인가 받아야 되죠. 조합원 분양 신청 받아야 되죠. 분양 신청하면 그냥 합니까? 추가 분담금 이제 공사비 나오잖아요. 야, 우리 일반 분양 한 1000개가 나오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물가가 올라서 한 3억은 내야 될 것 같아요. 한 세대당. 그러면 3억 그까짓 건 뭐 내지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무슨 소리야. 내가 3억이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처음에 안 낸다고 했잖아 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귀찮아.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 그냥 갈래. 재건축 하지 말자. 나 이사 가기도 싫어. 아예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이제 맞물립니다. 쉽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1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30년의 입주가 아니라 30년의 착공도 어렵네요. 착공도 불가능하고요. 2035년의 착공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2040년 착공이 저는 지극히 정상이다. 문제 없다면. 문제 없이 소송 안 걸리고 쫙 진행이 되면 2040년 정도에 착공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베스트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기만이다. 한마디로 김칫국 마신다. 우리 애가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어요. 우리 김현웅 앵커가 머리가 좋으니까 애들도 열심히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열심히 다니고 선행학습하고 복습하고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만 하고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그것도 절차가 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그게 기본적인 절차를 열심히 했을 때가 15년이 걸린다. 이걸 두고 당사자들은 셈도 복잡하겠지만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망연자실하겠는데요. 제가 또 왜 저렇게 초를 치고 난리야 라고 이제 화내시는 분들이 있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게 나왔냐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말도 안 돼. 2027년에 착공이 말이 안 되는 걸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막연하게 정부가 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었으니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한 번 더 초를 한 번 더 치면 우리 신도시 3기 신도시라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발표를 합니다. 원래 신도시가 이제 특별법, 신도시도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그린벨트나 농지 같은 걸 이제 수용을 하잖아요. 보상금 주고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요. 그게 쉬울까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살고 있는 집을 부수고 새롭게 짓는 게 빠를까요? 아니, 없는 데다 짓는 게 쉽죠. 없는 게 짓는 게 쉽잖아요. 근데 네. 3기 신도시가 지금 또 토지 보상도 안 끝난 곳들도 있습니다. 3기 신도시도 10년이 걸려요. 10년 더 오래 걸리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인천 계양이 그나마 빨리 해서 이번에 청약 한번 했는데 본 청약하는 데만 6년, 7년 정도 걸렸습니다. 제일 빠른 데가. 신도시도 이 정도인데 기존 살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주시키고 부순다? 거기에 이해관계? 나는 싫어. 좋아. 우리 가족끼리도 저도 4인 가족이거든요.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의견이 이제 막 갈려집니다. 아빠는 오늘 돼지갈비 먹고 싶네. 우리 둘째는 나가기 싫어. 나 바빠. 큰애는 그거 말고 떡볶이 먹으면 안 될까? 와이프는 나 회 먹고 싶어. 한 가족에서도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건 돈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돈입니다. 저는 모든 문제는 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집안채는 전재산이죠. 그렇죠. 나의 노후, 내 자녀의 미래가 달린 전재산인데 내 전재산을 걸고 게임을 하는데 쉽게 동의를 해준다? 쉽게 이렇게 해준다?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계산기를 얼마나 두들기는데 안 돼. 추가 분담금 더 적게 내야 돼. 이거 안 돼, 안 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목표를 세운 이유는 지금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집값도 네. 많이 올랐고 2021년까지 많이 올랐고 올 여름에도 또 반등을 좀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해. 서울은 원래 공급이 부족합니다. 지금 뭐 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예 불가능한 계획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에 대한 그 수요자들의 심리 상태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토부 관계자가 이걸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다려봐. 우리 그린벨트 풀어서 5만 원도 공급해준다. 1기 신도시 재건축해서 또 물량들 선도지구가 36,000원이니까 일반 분양까지 하면은 뭐 5만 원, 6만 원가 나오겠죠. 이 물량 또 나온다. 3기 신도시 물량 또 나온다. 걱정 안 해도 되지?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있어봐. 라는 시그널을 주고 싶은데 하나씩 까발려 보면 그린벨트 푸는 것도 그렇게 정부 계획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2030년, 2031년 입주라고 하는데 아까 3기 신도시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린벨트 풀어서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게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2027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제가 칠순잔치 할 때 정도. 그 정도 되면 제 칠순잔치를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식에서 저는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야, 그러면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착공도 이렇게 멀었는데 나머지 36,000호면은 90% 남았죠. 네, 90%는 허송세월이네요. 허송세월이고 물론 다른 단지들도 희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자, 1번 타자가 안타를 치고 나갈 수도 있고 1번 타자가 뭐 볼넷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웃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2번 타자가 먼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번 타자도 내년에 선정을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1번 타자가 내부 분쟁, 이것도 왜 분쟁이 생기냐면 단지가 한 개가 아니에요. 통합 재건축이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단지들이 뭉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단지별로 또 이해관계가 다르겠죠. 니들 단지는 용적률이 더 높은데 왜 우리하고 똑같이 맞먹으려고 하니? 니들은 추가 분담금 더 내야 돼. 이쪽 단지는 뭐라 그랬어?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한 몸이지. 왜 그러니? 지금까지 잘해놓고 이해관계가 다르잖아.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소송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2번 타자가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선도지구 지정됐다고 해서 절대 먼저 착공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다. 저는 간절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왜 신라가 통일했을까요? 신라가 힘이 셌을까요? 신라가 땅이 컸을까요? 신라가 군사력이 강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저는 신라가 간절함이 있었다. 힘은 고구려가 셌죠. 힘이 세니까 안일함에 빠지게 되고 내부 권력 다툼에 빠지게 되고 백제도 마찬가지고 신라는 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나라 가가지고 우리 혼자는 안 돼. 제발 손 좀 잡자. 당나라가 그냥 잡아줬을까요? 당나라가 왜? 야, 니들 뭐니? 가! 한번 가서 당나라가 고구려하고 맞붙어서 당나라가 깨지잖아요. 야, 고구려 만만치 않네? 야, 신라하고 손잡아서 양공으로 쳐야겠네. 그렇게 해서 나당연합이 돼서 신라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KTX가 있나 비행기가 있나 배 타고 김춘추가 당나라 가서 죽을 고비를 해가지고 협상을 했잖아요. 그 간절함. 그러니까 저는 신도시도 후발주자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단결해서 나가면 먼저 알 수 있다.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사는 분들,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약간 희망도 생기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공급이 이렇게 차질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죠. 네.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신도시의 물량을 기다리자니 너무 늦고 그럼 지금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말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좀 보자. 자, 올해 2024년 부동산 시장만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뭐지? 배가 산으로 가나? 바다로 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올 봄만 하더라도 계절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봄 돼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벚꽃이 피니까 서울 거래량이 늘어나요. 늘어나다가 올여름 좀 더웠잖아요. 네. 저는 이제 반려견 키우는데 이놈 반려견들이 털이 있으니까 더우니까 막 낮 시간에도 에어컨 틀어주고 나와야 돼. 애들 아프면 또 병원비가 더 나오니까. 그 정도로 더웠잖아요. 거래량도 폭발합니다. 서울 아파트 7월 거래량이 9천 건이 넘었어요. 9천 건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냥 9천 건 그러면 느낌이 안 오는데 우리 2020년, 2021년에 영끌했잖아요. 예. 난리가 났잖아요. 예. 집값 폭등하고 난리. 그때 가장 많이 거래됐던 달이 16,000건이 한 달 있었고 11,000건이 한 달 있었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올해 7월. 9천 건이 넘버 3. 넘버 3인데 2020년, 2021년은 난리가 났을 때잖아요. 예. 그때와 비교하더라도 넘버 3.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찬바람 불고 추석 지나고 다시 거래량이 떨어졌죠. 최근에 10월 거래량을 보니까 한 3,400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9,000건에서 3,400건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알 수가 없죠. 최근에 설문조사하니까 내년 상반기 집값 오른다라고 전망하신 분이 32%, 내린다고 전망하신 분이 25%,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혼재된 상황인데 그러면 양쪽 입장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집주인 입장과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이 다르잖아요. 집주인은 어떻게? 최대한 집값을 더 올리고 싶죠. 올리고 싶고 집을 사는 분들은 떨어지길 기다리죠. 떨어지길 기다리죠. 그럼 서로 바라보는 산이 틀려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집주인이 호가를 내려서 급매로 내리면 거래는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역지사지에서 우리가 집주인이면 급매로 팔 이유가 없죠. 없죠. 왜? 한국은행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 내렸네. 기준금리를.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에서 3.25, 3.0%까지 내려왔습니다. 피벗, 긴축에서 완화로 이제 2달 연속이니까 이제 피벗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기준금리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2.2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2.25%까지 내려가면 대출금리가 아무리 규제해도 결국에는 내려가겠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올라가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공급이 부족하다. 내년 2025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37,000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 빼버리면 25,000호 정도입니다. 올해도 25,000호 정도.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19년 그 무렵 그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호가 넘었습니다. 4만 5천 호, 4만 7천 호 정도. 그때도 집값이 폭등했는데 지금은 그때의 반토막 2만 5천 호 정도인데도 불안하죠? 더 문제는 2026년. 2026년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0호가 안 됩니다. 7,000호로 떨어져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매매 가격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금리 영향도 받고, 대출 규제 영향도 받고, 정부의 다른 규제 영향도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수요와 공급 영향도 받고, 뭐 또 집값이 고평가가 되느냐, 저평가가 되느냐도 따지고, 여러 가지가 고민이 있는데, 전세는 실수요자 시장이잖아요. 그럼 전세는 뭐가 중요하다? 수요와 공급에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느냐? 전세의 물량은요, 입주 물량하고 집주인이 이제 내놓는 물량이 있는데, 입주 물량이 안 나오게 되면 집주인이 내놓는 물량은 이제 예전에 반토막. 왜? 2+2 계약갱신 청구가 도입이 되면서 옛날에는 2년 살고 올려주거나 나가고, 올려주고 나가고, 이제 그게 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입주 물량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7,000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25,000호도 부족한데. 2026년 되면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죠? 2025년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막 체감할 거예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장도 끝났고 이제 더 이상 물량 안 나오는데 내년 되면 이제 물량 더 줄어드니까 전세 가격 막 올라가요. 슬금슬금 올라가요. 그럼 불안하니까 먼저 움직여야 되죠. 우리는 왜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는 심리거든요. 게임 이론이라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내가 김현욱 앵커보다 내가 먼저 해야지. 우리 둘이 이제 낚시하러 갔는데 무인도에 갔어. 무인도에 뚝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이제 야자수 열매가 막 열려 있어요. 많아. 이거 따먹고 구조를 기다리면 한 달은 버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김현욱 앵커가 자고 일어나니까 야자수를 한 10개를 따먹었어. 막 먹고 있어. 맛있다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없어지기 전에 내가 더 먹어야겠는데. 더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 여자도 반응이 틀려. 여성분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저 새끼 죽여버려야겠다 저거. 내가 다 먹어야겠다.
여성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남자분들은 내가 더 먹어야겠다. 더 먹습니다. 이게 게임 이론이에요. 상대방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 집값 오르기 전에 내가 내 친구보다 먼저 사야만 내 친구는 더 비싼 집을, 나는 더 저렴한 집을 사고 싶다. 이게 게임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전세도 마찬가지죠. 오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입주 물량 부족하죠. 전세 가격 올라가죠. 금리 내려가죠. 분양가는요? 분양가 떨어질까요? 물가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죠. 물가도 계속 오르겠죠.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집값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집주인이면 금매로 팔아야 될까요? 안 팔아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네요. 기다려야 되죠. 그건 답이 나왔어요. 집주인은 기다려야 돼요. 집주인이 금매로 팔 때는 어떨 때 파느냐? 불확실성. 모를 때. 모르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라는 공포감. 2022년 12월, 2023년 1분기 때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야, 미국이 금리 올리는 속도 보니까 미쳤네? 야, 이러다가 금리가 10% 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모를 때. 그러니까 기대감에 올라가고 불확실성에서 떨어지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뭐가 있죠? 이제 트럼프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매수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냐면 정부가 대출 규제하고 있잖아. 야, 너희들 대출 규제하면 대출 안 나오면 집 어떻게 살 건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조이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조이고 있어요. 가계부채 문제돼서 정부가 대출 규제 쉽게 풀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야, 트럼프가 되면 고금리 강달러가 된대. 관세 때린대. 관세 때리면 어떻게 돼요? 관세 때리면 수입 물가 올라가게 되고, 수입 물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미국이 계속 피벗해서 기준금리 내릴 수 있겠냐? 다시 금리 올릴 거야. 니들 금리 올리면 너 이제 큰일 났다? 라고 매수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자들은 야, 지금 급하게 사지 말고 우리도 좀 기다리자. 서로 기다리니까 지금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팽팽한 눈치 작전이네요.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는요, 지는 순간 돈이 나가요. 그냥 운동회 때 줄다리기는 지면 지는 거지 뭐 어떡하라고. 근데 부동산 집값의 줄다리기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집주인은 지면 호가를 내려야 되고요. 매수자들은 호가를 올려줘야 돼요. 돈이 몇 천만 원 매덕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목숨 걸고 당기죠. 그럼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길 거냐? 결국엔 트럼프 불확실성이라든지 금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물론 모르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저는 트럼프가 설마 전 세계를 잡아먹지 않을 것 같아. 왜? 사업가인데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 같다. 관세 중국이 60%, 우방국이 20%인데 진짜 20%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딜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야, 내가 20% 부과할 텐데 너는 뭐 해줄래? 분담금 좀 올릴래? 주한미군? 아니면 우리가 조선 산업이 좀 부족한데 니들이 조선 기술이나 이런 걸 좀 지원해주면 관세 부과 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 라는 여러 가지 협상 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교 문제는 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친구 만나서 정치 얘기, 종교 얘기 나오면 이제 끝납니다. 답이 없는 얘기인데, 돈 얘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아, 알았어. 오늘 술값 내가 낼게. 돈 문제가 쉬워요. 그럼 트럼프도 저는 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돈 문제는 협상에 따라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트럼프도 이제 임기가 4년인데 실질적인 임기는 2년이에요. 왜? 재선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선거 생각해보면 2년 동안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미국이 망하도록 하지는 않을 거다. 그 미국도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왜 졌나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국민들은요, 살기 힘들어지면은 못 견뎌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고 뭐고 간에 그냥 내가 힘들면 안 돼. 그러니까 먹고 살만할 때, 아, 뭐 내가 진보니 보수니죠. 먹고 살기 힘드는데 진보 보수가 어디 있어? 미국도 이번에 뒤집어졌잖아요.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 2년 만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집니다. 공화당도 그걸 원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화당이라고 해서 트럼프의 정책을 100%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을 본다면 저는 무조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까지는 갈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 우리 추석 지나고 꺾였잖아요. 상승세가 보통 6개월은 갑니다. 그럼 6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빠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 정도 되면 저는 거래량이 다시 좀 늘어나는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폭등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숲을 바라고 했잖아요. 2015년에서 2021년까지가 상승장, 서울 기준입니다. 상승장. 그 이전을 보면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IMF 지나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가 상승장,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8년부터 2012년, 13년까지가 조정장,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조정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죠. MB정부 때 규제 풀어줬잖아요. 네. 대출 대출 규제 빼고 다 풀어줬어요. 대출 규제는 안 풀어줬습니다. MB가 한시적으로 풀어줬다가 묶었다가 풀어졌다가 묶었다가 하니까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 반등이죠. 폭등이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는 게 조정의 특징이에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5년간 양도세 면제 풀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집값 폭등하죠.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상승장. 2022년부터 이제 조정장 들어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조정장.
내년에도 저는 조정장으로 봅니다. 조정장의 특징은 뭐다? 등락을 거듭한다. 그러면 지금 또 올해도 그랬죠. 2022년도 그랬고요. 2023년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년에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런 그럼 조정의 터널이 2025년까지 갈지 2026년까지 갈지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미국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 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줄 아세요?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 4인 가족 외식하면 저는 이제 애들이 많이 컸거든요. 10년 전에 이제 생일날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10만 원 초반대 정도 하면 스테이크 먹고 할인 카드 좀 하고 하면 됐는데 얼마 전에 생일날 가니까 할인했는데도 2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웃백 가격이 올랐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자 집값을 예를 들면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제 김현욱 앵커님은 지금 시점에서 아니야 집값 조정될 것 같아. 해서 이제 전세를 갑니다. 기님마녀는 그래도 사야지. 실수요자들이 사야지. 샀어요. 10년이나 15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10억 원이 10년이 지나면 7억 4천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평균 인플레이션 3%로 잡으면. 그러면 자 명목 가치는 전세 들어가셨죠? 10억에서 10억 그대로인데 실질 가치는 7억 4천이에요. 그 10억을 가지고 7억 4천 가치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집을 샀잖아요. 한 20억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님마녀는 20억을 벌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팔 때 양도세 내고 대출이자 내면 실제로 제가 얻은 자본 이득은 한 4억 정도. 하지만 전세 가신 분은 명목 가치는 10억. 저는 명목 가치는 20억.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데 우상향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집값이 계속 올라. 1년 오르고 다음에도 오르고 그 다음에도 오르고가 아니고 10년 후에는 올라가 있는데 중간 과정을 보면 올랐다가 또 조정이 됐다가 올랐다 조정이 됐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우리가 화폐 가치가 뭐 반대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요. 20년 후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년 되기 전까지는 저는 우상향은 하는 건 확실하다. 20년 후는 제가 나이가 이제 한 80 다 돼 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 제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뭐 전문가들마다 의견을 분분하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집 사지 마세요. 폭망합니다. 아, 라고 자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매수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지 입장에서 얘기하겠지. 뭐 매수자요. 자기 입장이지. 매수자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하냐? 집은 사야죠. 그분들 논리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논리잖아요. 야, 지금은 집값이 오버슈팅이 됐고 너무 버블이야. 이 버블이 좀 제거가 되고 떨어졌을 때 집 사는 게 맞지 않겠니? 이 달콤한 유혹이에요. 아주 좋은 얘기인데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그런 논리면 2022년 12월 그때 왜 안 샀어? 올림픽파크 포리면 미계약 나왔는데. 전용 84가 13억대 일반 분양가인데 미계약 나왔어요. 지금 25억, 26억, 27억 하잖아요. 그때 왜 안 샀냐고. 그때 사라고 하지 왜. 그때 왜 사라고 안 했어. 저는 그때 사라고 했어요. 욕 엄청 먹었어요. 그때 제가 3프로TV 나가가지고 13억 저렴합니다. 사세요 하다가 막 악성 댓글이 네가 건설회사한테 뭐 받아 먹었냐. 저는 물 한 잔도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막상 떨어지면 공포가 지배해요. 불확실성과 공포가 지배되면 사람들이요. 떨어질 때 사는 거 거짓말이에요. 떨어질 때 어떻게 사요? 주식 폭락할 때 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못 사잖아요. 그렇죠. 말은 야 떨어질 때 사야 돼. 실제로 해봐요. 저도 떨어질 때 못 사요. 무서워. 그럼 실제로 어떤 분들이 가장 잘했냐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반등할 때. 그러면 옛날로 가보면 2012년, 13년도가 진짜 안 좋았잖아요. 잠실주공 5단지가 2012년, 13년도에 8억 7천 했거든요. 8억 7천. 지금 28억 5천. 8억 7천 했는데 그때 안 샀어. 사라고 하니까 못 샀어요. 왜? 무서우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 마음은 그래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거든요. 최선의 선택이 바닥인데 우리가 바닥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모르지. 바닥은 지나가 보면 그때가 바닥이었네. 지나고 나니까 그때 만났던 여자가 정말 좋은 여자였구나. 우리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나고 나면 알아. 그때는 몰라요. 이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앞으로 더 좋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봤을 때 알 수 있는데 돌아보면 이미 늦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한 사람은 빨리 돌아봐야 돼. 그러면 2013년이 바닥이었다면 2014년, 15년에 돌아보고 사신 분이 가장 잘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피나요. 칼이 떨어지는데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 피나. 그러면 손을 빼서 땅에 떨어진 걸 보고 주워야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싶으면 떨어진 후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고요.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자금이 돼?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금리가 다시 올라가서 네가 시뮬레이션 했는 계산 결과보다 대출 이자를 2배 더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3년 버틸 수 있니? 힘들더라도 맞벌이니까 3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 전 사러 갑니다. 왜? 제가 20년 됐다고 했잖아요. 20년 동안 지켜본 결과로는 필요할 때 산 사람들이 항상 승자였습니다.
물론 사서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10년 지나니까 다 회복을 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뭐다? 저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바잉보다 셀링이 중요하다. 팔 때가 중요하고 버티는 게 중요하다. 근데 주식으로 왜 돈 못 버는 줄 아세요? 실제로 주식의 수익률이 더 좋아요. 부동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물어보세요. 10년 동안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친구, 10년 동안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번 친구 누가 많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많죠. 왜 부동산이 많을까요? 부동산은 넣고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도 하고 있고 실제로 안 팔려. 집값 떨어지면 안 팔려요. 2012년, 2013년도에 막 집값 떨어지잖아요. 사람 마음이 떨어지면 또 팔고 싶다? 팔고 싶어서 매물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 내가 팔고 싶으면요 매수자들은 안 사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집주인이 오죽하면 내 전 재산인 아파트를 팔고 싶어하는 분위기에 어느 미친 매수자가 그 집을 덥석 사냐고.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호가를 또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면 또 안 산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올릴 때 사요. 신기하게. 집주인이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자들이 그래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5천만 원만 깎아주면 살게요. 집주인이 막 고민해요. 하다가 알았어 5천만 원 깎아줄게. 안 사. 집에 가. 고민해 볼게 하고 연락이 안 와. 사람 마음이 그래요. 왜? 더 떨어질 것 같아. 이거 조정이 되네? 기다리면 1억 조정이 되겠구나. 집에 가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집주인이 5천 원 올려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는데 커피 한 잔 먹고 와서 계약하자 그래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심리가 그런 겁니다. 주식은 근데 클릭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팔리죠. 바로 팔려요. 클릭하고 커피 한 잔 먹고 생각이 바뀌었어. 아니야. 장기 보유가 맞네. 장기 보유 하려고 보니까 이미 올랐어. 체결됐어. 체결되고 또 올라. 또 오르네. 또 샀어. 또 떨어져.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그 패턴을 깨는 사람이 10%는 있어요. 그럼 내가 천부적인 재능으로 10%에 들어가느냐 90%냐는 본인이 잘 알겠죠. 네 자신을 알아야지. 저는 90%. 내가 파니까 다 오르더라고.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저는 그 90%. 근데 버티면 올라가요. 엔비디아 뭐 주식 얘기하잖아요. 야 5년 전에 우리가 엔비디아 샀으면 야 우리 비트코인 3년 전에 샀으면 대박 났는데 3년 전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배 올랐을 때 팔지. 그게 투자의 원칙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2배 오르면 다 팝니다. 엔비디아 5년 전에 사신 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어요. 정말 똑똑하거나 아무것도 모르거나 몰라서 샀는지도 모르고 까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올라가 있어.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버텨야 되는데 주식은 버티기 쉽지 않다. 부동산도 사실은 사는 시점보다 내가 필요해서 산 사람들은 실거주잖아요. 실거주는 어떻게 해요?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고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잘 살아. 잘 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집값 떨어질 것 같네? 팔아버려야지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잘 살면 됐지.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가 성장을 했어. 10년, 15년이 지났어요. 돌아와 보면 집값은 다 올라가 있다. 이게 부동산 투자가 쉬우면서도 많은 분들이 돈 버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버는 거지 부동산이 메커니즘적으로 주식보다 더 좋아서 버는 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필요해? 자금 돼? 금리가 올랐을 때도 3년 버틸 수 있어? 예, 사.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면 리스크 관리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래서 저는 기다렸다가 사야 된다. 떨어지면 사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고점 대비 30% 떨어지면 폭락이라고 하거든요. 폭락장이 오고 강남이 규제지역으로 풀리고 대출 규제 풀리고 마지막에 양도세 특례 나오면 사세요. 그거는 사실상 다주택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그럼 폭락장이 왔다? 정부가 5년간 양도세 면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폭락하니까 부양수단을 다 쏟아낸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 정부가 마지막 카드 집어던진 게 양도세 특례거든요. 5년간 양도세 면제. 그거 나오면 2주택자는 하나 더 사야 돼요. 3주택. 3주택은 4주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실수요자들은요. 그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1주택으로 산다? 무서워서 못 살걸요. 그래서 전략이 다르다. 다주택과 무주택이 전략이 다른데 그 많은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이 마치 달콤한 유혹을 기다리면 니들 살 수 있어. 절대 못 삽니다. 저는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폭락할 때 사는 건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간이 배밖에 나왔거나 아무것도 모르거나. 네. 아는 사람은 절대 못 삽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난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화난다니까. 무주택자들한테 그건 직무유기요.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